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시작하겠습니다. 독특하게 시작을. 네.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SBS 뉴미디어국 장민성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SBS 보도국 이슈 취재팀 신명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2월 27일, 올해가 얼마 안 남았네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연말이기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한데 정말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꼭 알아야 될 5가지 주요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고 그 가운데 2가지 골라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히 SBS 뉴미디어국에서 정한 올해의 인물 또 함께 특별 출연이 있습니다. 네, 특별 출연 고위층이 나오십니다. 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영업비밀 동향 보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정한 건데요. 장민성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5개 키워드를 볼까요? 네, 5개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조국 권덕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직권남용 혐의였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했던 거 아니냐. 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 필요성은 낮다 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색어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권덕진 아웃도 있고 권덕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오늘 특히 청와대와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갖고 논란도 좀 있었고요. 이 기각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수사가 동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밝혀서 이 배경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팩트 말고 좀 더 자세한 분석들은 조금 뒤에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키워드는요? 예, 선거법 표결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녹화 방송. 예, 저희가 녹화 방송이어서 제가 지금 체크를 조금 못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반쯤이거든요. 오늘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금 4시 반 기준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회기 결정권을 먼저 처리하자라고 하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국회 화면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진행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조금 뒤 8시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고 오늘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전할 정도로 시시각각으로 하루 뉴스가 아주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늘 연말은 국회가 정말 바쁜 다양한 것 같아요. 뉴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도 여러 가지. 이러다가 새해 되면은 뉴스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연말에 다 털어버려가지고. 특히 오늘 같이 뉴스가 몰릴 경우에는 그럼 저희도 곤란해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스 키워드를 정리해 드리는데 키워드는 던져져 있는데 상황이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번째 키워드는요? 3번째는 위안부 합의인데요. 이건 정리가 됐습니다. 팩트가.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정부가 합의를 맺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위헌 여부인지를 판단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을 연결해서 최재형 기자가 거기 나가 있거든요. 이제 반응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키워드는 닭강정이군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인데요. 닭강정 매출이 좀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사장님이 워낙 또 선행을 하신 분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학교 폭력과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학교 폭력 사건은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렇군요. 경찰 수사 결과 학교 폭력과는 관련 연관성이 없고 대출 사기 일당의 무슨 보복행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에 나가 있는 홍영재 기자, 지금 거기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홍영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초등학생과 촉법소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촉법소년이요. 좀 무슨 뜻이죠? 다소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네. 이것도 오늘 오후에 알려진 사건인데 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A양이 네. 친구인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초등학생이라는 검색어와 함께 촉법소년이라는 검색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안 받는 나이인 거죠. 그렇죠. 촉법소년이니까요. 네,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형사처벌은 안 받겠고 가정법원으로 넘어갈 텐데, 이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를 놓고 항상 이런 논란이 생기죠. 그리고 저희 작가님이 써준 거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관찰이나 소년원의 수감 처분만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논란들이 이렇게 이런 처벌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계속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화가 우선이다, 이런 주장이 그쵸.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더 논란이 커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조국, 옌 권덕진, 선거법 표결, 위안부 합의, 닭강정, 초등학생과 촉법소년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 그리고 닭강정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 현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현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면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경기도 광주죠.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형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입니다. 네, 저기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 발표될 때 거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한 3시 10분쯤 이제 발표가 났고 특보자막이 나왔는데요. 여기 계시는 할머니분들이 한 6분 정도 계셨는데 한 4분 정도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셨고요. 한 2분 정도만 거실에 있는 TV를 통해서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을 접하셨습니다. 근데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결정이잖아요. 물론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할머니 입장에서는 우리네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위안부 합의가 좀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셨는데 지금 헌재 결정에 그와는 좀 약간 다른 결정이 나와서요. 굉장히 황망해하고 굉장히 허탈해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딱 그 순간에 저희가 이제 이옥순 할머니, 그러니까 2분이 계셨는데 2분 다 성함이 다 이옥순 할머니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께서 굉장히 큰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아쉬움, 그 다음에 허탈함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오늘 결정에 대해서 이제 허탈함, 아쉬움을 많이 드러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뭐 정부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바라는 점이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할머니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는 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왔던 그 이야기를 다시 또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고 눈을 감고 싶다. 그런 게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남기셨습니다. 최 기자, 거기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이니까 취재진도 많이 왔을 것 같고 또 뭐 지지하는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많은 관계자들이 몰렸을 것 같은데 그 광주의 집, 나눔의 집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좀 전해주시죠. 지금 나눔의 집에 제가 오전에 왔었는데요. 많은 어떤 이렇게 뭐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할머니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던 모습이고요. 대신에 제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 가족이 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조금 이동하면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나눔의 집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들의 이 세상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많이 힘들죠. 옆에는 이렇게 역사관들이 지금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제가 왔을 때 한 가족이 와서 역사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 헌재의 최종 결정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꼭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와서 오늘 같은 날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좀 좋은 기운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좀 할머니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할머니들을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들도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취재진들 사이에서 할머니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최재형 기자 바쁜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기자였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반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가 전해드린 키워드 중에서 하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SBS 기자들을 영상통화로 연결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이슈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닭강정이죠. 대중들의 공분을 샀던 33만원어치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과 관련돼서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홍영재 기자를 연결해서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 현재 수사 상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연결이 돼 있나요? 홍영재 기자. 네. 네. 홍영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성남의 수정경찰서라는 곳에 있고요. 이곳이 이제 그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요? 대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뭐 위에서 무슨 일이 있나 좀 지켜보라고. 예, 그렇죠. 이제 저도 취재를 좀 더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서에 가지고 뭐 혹시나 오늘 다른 가해자나 피해자분들이 조사받지 않을까 싶어서 오후 점심 때부터 와 있는데요. 뻗치고 있는 거네요. 네, 저희 용어로 뻗치기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저 지상파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바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애초에 학교 폭력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시작됐는데 그건 아니고 대출 사기 사건이다. 뭐 어제부터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건 내용을 간략히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원래 사건의 발단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죠. 그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분당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닭강정을 무료 나눔하겠다. 한 32분 어치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오후 한 2시, 3시쯤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33만원어치 닭강정을 주문을 시켰대요. 근데 이 주문자가 자기 집으로 배달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집으로 배달시키면서 그 집 아드님이 시킨 거다. 또 결제는 그 집에서 할 거다. 라고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닭강정 가게 사장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기도 하니까 단체 주문에 대해서 크게 의심 품지 않았고 배달을 간 거죠. 배달을 갔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정작 배달받은 집 어머니가 나오셔서 우리는 배달한 적 없는데 하면서 주문자의 이름을 보고 굉장히 얼굴이 굳어지셨다고 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난으로 주문을 한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문한 게 아니지만 배달이 왔으니 우리가 결제를 다 하겠다. 다만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3인분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닭강정 가게 사장님께서 굉장히 당황을 하셔가지고 배달 돌아오고 나서도 자초지종을 좀 더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다간주 사장님이 듣기로는 이 어머님 아드님이 학창 시절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그 사람들이 계속 뭐 괴롭혀 왔고 지금이 성인이 됐는데 그 아드님은 20살 정도라고 하고 어머님이 얘기하시기에 괴롭히던 사람들은 뭐 21살, 24살 정도 되는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학교 폭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크리스마스 내내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장님께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리시고 좀 고민을 하시다가 어머니께서 결제하신 33만 원치를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일단은 결제 취소를 하고 내가 일단은 부담을 지는 걸 하겠다. 다만 이 주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해야겠다. 업무방해 혐의로 라고 해서 이제 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한 겁니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길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고소장은 원래 당초 성남에 있는 분당 경찰서에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출하려고 보니 거기서 한 8.8km 떨어진 성남의 수정경찰서 제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우리가 원래 하던 사건이 있으니 우리 쪽에 와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진술을 하시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사실은 어제 분당경찰서 가서 그 사장님을 만나뵈려고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신다고 해서 급하게 옮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그 피해자로 알려진 아드님과 가해자로 알려진 사람들에 관련된 사건을 그 내사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길래 그럼 학교 폭력이었느냐라고 이미 너무 온라인에서 이슈가 돼서 이게 학교 폭력 맞냐에 대한 저희가 검증이 필요했는데 딱 제가 어제 성남 수정경찰서에 와서 강력계장님이나 뭐 형사분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학교 폭력은 아니다. 학교 폭력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다 이제 학교 폭력이란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더 취재를 해봤고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은 대출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었던 거죠. 그 피해자 아드님이 대출 받기 위해서 좀 인터넷 그 대출 관련된 글을 보다가 이제 20살이다 보니까 대학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 가해자분들을 만나게 됐고 이 가해자분들과 뭐 일주일간 대출 방법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고 방법을 알아보다가 아드님이 이건 아니다. 이거는 너무 불법적인 방법이다 싶어서 이걸 이제 안 하겠다고 했고 그 가해자들이 그래서 이 안갚음을 하려고 33만 원치 닭강정을 시킨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네. 그럼 피해자는 그 가해자 대출 사기 일당들과 어쨌든 논의도 하고 뭔가 그러한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지 혹시 뭐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성남 수정경찰서에 와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 경찰에서 갖고 있는 진술은 피해자 아드님 그 본인 진술밖에 없어요. 자기는 대출을 알아보러 갔고 근데 그들하고 같이 대출을 하려고 내 폰도 빌려주고 하다가 300만 원도 뜯겼는데 300만 원도 내가 지금 그분들한테 뭐 뺏긴 상태인데 나는 하다가 도망 나왔다. 나는 같이 가담하려다가 못한 상태다. 라고 진술을 했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사실은 또 사실 실행이 됐으면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은 그 피해자 측 진술만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도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 또 그런 부분들도 좀 가해자 측이 지금 경찰에서는 정확히 신원을 파악하고 소재지를 지금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명확히 어느 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통보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소재지 파악이 지금 나섰기 때문에 가해자 측을 불러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알려진 보도된 내용대로 대출 사기에 가담하지는 않은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일단은 대출 사기에 가담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모의 정도를 했다가 지금까지 그 피해자 측 진술로는 모의를 하다가 이제 나왔다라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는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가해자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 사기 일당이 분당 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었다는 게 이 사건인 거네요. 대출 사기 사건. 예.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8시 뉴스 리포트에서도 알고 보니 가해자 일당이 다른 사건으로
성남 수정경찰서죠. 여기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썼는데 저희도 사실은 대출 사기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경찰에서는 수사에 이분들이 아직 소재 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에 좀 방해가 우려가 될 수 있으니 시장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자세하게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 한 2시간 있다가 뭐 다른 회사에서는 다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크리스마스 이브 사건 뭐 전에도 대출 사기 관련해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 그 딴 사건 말고 닭강정 업주 사장님께서 이들이 일당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을 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일단 닭강정 그 사장님께서 어제 이곳 경찰서로 나와서 약 3시간 정도 피해자 진술을 하셨고요. 고소장 제출을 하셨고 일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소장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가해자들 소재를 파악해서 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왜냐하면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닭강정 가게 사장님이랑 가해자 측이랑 전화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그 닭강정의 사장님도 녹취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건 증거가 사실 너무나 명백해가지고 형 입증이 용이하다고 경찰에서 말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뭐 적다면 적을 수 있고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기소로 약식 기소할 때는 예측이 안 되지만 일단 경찰에서는 사건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일 궁금한 게 가해자들 경찰서에 언제 소환되느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제가 그거 오늘 알아보려고 경찰서에서 한 몇 시간 동안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조사가 없다라는 내용은 확답을 들었고요. 경찰에서는 여전히 가해자 소재 파악 중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서 조만간 소재 파악된 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계속 결국 그 앞에서 기다려야 되겠군요. 일단은 저도 회사에 보고를 드리고요.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 한창 하시는데 바쁜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과 관련된 뭐 또 불법 대출 사기도 얽혀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 무슨 경찰서? 성남 수정경찰서에 나가 있는 홍영재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비디오 머그와 스브스 뉴스, SBS 뉴스가 독자들의 참여로 2019 올해의 인물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투표를 담당하신 담당자분을 모셨죠? 네, 담당자 모셨습니다. 네, 저희 SBS 뉴미디어국의 이주영 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2019 올해 인물 프로젝트 매니저 맥스입니다. 두 얼굴을 갖고 계신데, 네. 저희가 저희 8부채 출연해주신 분 중에 최고위층인데 전혀 저희는 그런 걸 굴하지 않고 그럼요. 어떻게 준비가 됐고 어떤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한국 사회에 가장 큰 화두를 던진 인물을 뽑아주세요라는 이름으로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SBS 홈페이지에서 16,355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SBS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나서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고등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성 사명을 시험 발사하면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싸이 영상 투표 결과에서 2위에 오른 류현진 투수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I said, we're going to call you for much more.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Not fair.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사장님 인정. 우리 양파 농가에다 에너지를 빡! 온난이 감자 30톤을 이틀 만에 다 팔렸습니다. 約束なんです。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が取れない。 일본이 끝내 칼스메스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불경독이 여전히 식지 않고 이어지면서 유튜버의 인기가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는 아이들도 취미와 부업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는 직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로 습득합니다. 이 트로피를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에 영원히 기생하는 그런 창작자가 되겠습니다. 피눈물이 나도록 마음아파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루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안 돼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가지고 아무도 몰랐던 82년생 김지영. Let's keep dreaming the best dreams together. Thank you. I love you all. Thank you all.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물소시개였던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대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하시다 마셔갖고 갑자기 뭐 네. 이렇게 공식적인 질문 외에 손흥민 무슨 상황이 바뀌어서 손흥민 선수에 관해서 뭐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1위부터 손흥민, 조국, BTS, 82년생 김지영까지 표차가 16,588명이 투표했는데 표차가 1위부터 4위까지 100표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는데 손흥민이 1위를 한 거는 사실은 저 투표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가 80m에 가까운 드리블로 골을 맞는 직후였어요. 원더골이 들어가서 아마 그 영향이 상당히 갔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표를 마감한 이후에 바로 엊그제 레드카드 퇴장을 세 번째 퇴장을 당해서 이게 근데 투표가 종료된 이후였어요. 아마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1, 2위가 사실 굉장히 근소한 94표 차이거든요. 그래서 뒤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손흥민 선수한테 최적화된 그런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군요. 자, 일단 하나하나 여쭤보죠. 올해 인물 기획 의도라 그럴까?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올해 이제 뉴미디어국에서 SBS 뉴미디어국에서 비디오 모그 스포츠 뉴스와 함께 처음으로 기획을 한 건데요. 그 전까지는 매년 그 올해 10대 뉴스를 뽑았었어요. 그래서 한 4년째 뽑아왔는데 올해 10대 뉴스가 사실은 뉴미디어국에서 후보를 올리고 SBS 보도본부 전체 기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10대 뉴스라는 포맷 자체가 뭐 각 신문사, 방송사 뭐 사방에서 하잖아요. 이제는 별로 관심도 안 가요. 그걸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 말고 뭔가 우리가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각 채널 구독자, 독자들과 함께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우리가 후보를 뭐 15명을 던지고 직접 독자들이 투표로 선정을 해보자. 거기다 한 줄 평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올해의 인물은 완전히 독자와 함께하는 그리고 SBS 뉴스 구독자와 그리고 SBS 보도본부의 뉴미디어 브랜드인 비디오 모그 스브스 뉴스 구독자가 함께 참여해서 한번 올해의 인물을 뽑아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보니까 올해 인물 영상만 봐도 올해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간추려지는 측면이 있죠. 후보군 선정은 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먼저 제가 이 올해 인물 프로젝트 매니저 아닙니까? 프로젝트 매니저와 그 프로젝트 팀 스태프가 한 5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팀에서 원래 그 뉴미디어 뉴스부의 데스크인 곽상은 차장이 15명, 그 팀에서 좀 논의를 해가지고 누구 하자를 몇 번 거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SBS 뉴스의 스태프들, SBS 비디오 머그의 스태프들, 스포츠뉴스의 스태프들한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일단 말은 했는데 어떠냐. 그래서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다른 여러 그다음에 나이와 연령대가 조금 다른 SBS 보도본부 내 식구들한테 좀 감수를 받아서 15명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트위터에 갑자기 올해 인물 프로젝트가 약간 화제가 된 거예요. 저희가 올해 인물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패러디 그림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우리의 후보에 너무 여자가 적다. 고 김복동님 그리고 82년생 김지영. 그다음에 사실은 저 유튜버에도 여자가 많잖아요. 저것도 처음에 약간 남자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뒤에 백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저 바꾸라고 했어요. 좀 중성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자가 계속 너무 적다라고 해서 그 여자들로만 거의 구성된 이 올해 인물 우리 그림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이게 트위터에서 막 몇천 회가 리트윗되고 좋아요가 눌리고 아마 김영우 차장 알지 않나요?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공지영 씨 이런 인물들이 있었으려나? 올해 여성. 거기 신석희 선수. 설리도 들어가 있었죠. 설리. 설리도 처음에 저희 후보에 있었어요. 임은정 검사 뭐 이런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악플이 얼마나 사회에 그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했는데 올해 사실은 근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웃음을 끊었다는 부분, 그게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후보에 있었지만 아마 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럴 경우에 다시 재조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작가님이 지금 주셨는데 보니까 배구 선수 김연경 씨나 제재도 있어요. 박나래 씨도 있군요. 박나래 씨, 옥주현 씨, 심석희 선수, 그다음에 강선영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뭐 조남주 작가, 제재 씨도 있네요. 그다음에 지상파 웨이뉴스 앵커가 된 이소정 KBS 앵커도 있고요. 이렇게 됐었군요. 근데 저희가 이거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 SBS 뉴스, 비디오 머그, 스브스 뉴스 이렇게 따로 집계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설문을 요청드릴 때 물론 뭐 1순위, 2순위, 3순위만 뽑아주세요. 그다음에 뭐 남녀하고 뭐 세대는 연령대 어떻게 되세요만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저희가 특별히 SBS 뉴스 구독하세요 혹은 비디오 머그나 스브스 뉴스 구독하세요 혹은 중복 구독하세요 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저희가 그 각 채널별로 우리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지를 좀 알면 좋겠다. 그래야 뭐 연령대나 성별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또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콘텐츠를 앞으로 좀 제공할 수 있게끔 우리 독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서비스, 어떤 콘텐츠로 다가설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걸 요청을 드렸고 또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뭐 비디오 머그 구독자분들은 뭐 어떤 연령대가 많아요 혹은 뭐 누구를 1위로 뽑았어요 이렇게 또 다시 그 결과로서 알려드린 겁니다. 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를테면 1, 2위가 바뀐다든지 저희 준비한 채널별로 그래픽이 좀 있을 텐데 각 채널별로도 1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4위까지가 박빙이었으면 순위가 뒤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단독으로 했을 단독으로 가볼게요. SBS 뉴스 채널 구독자가 선정한 1위부터 5위까지는 조국, BTS, 손흥민, 문재인, 김지영 순이죠. 저희가 이제 좌상단 때문에 자막이 잘 안 보이실 텐데 그거 뭐라고 써있냐면 SBS 뉴스 채널 단독 구독자 스브스 뉴스랑 저기 빼고 단독 채널 단독 구독자가 선정한 1위에서 5위 빼주셨네요. 조국, BTS, 손흥민, 문재인,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머그나 스브스 뉴스는 또 1위가 다르고 이게 보는 층이 다른 거죠? 비디오 머그는 손흥민이었을 것 같고
볼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디오머그는 손흥민, 조국, BTS, 문재인, 82년생 김지영 순이죠. 예. 그러니까 비디오머그 채널은 손흥민 선수가 1위, 조국. 아무래도 비디오머그 채널에서는 이제 스포츠 콘텐츠도 많이 하고, 그렇죠. 스포츠머그도 워낙 또 인기를 받고 있으니까. 순서는 바뀌는데 이 5분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1등부터 5등까지 뽑아라 그러면 순위와 관계없이 이 5분은 베스트 5에는 들어간다. 라고 봐야 되겠군요. 크게 다른 게 스브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82년생 김지영이 1위죠.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스브스 뉴스는 주로 구독층이 이제 이번에 투표해 주신 분에 따르면 거의 80%가 여성분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구나 또 20대 또 김복동님이 지금 순위에 4위에 올라와 있죠. 확실히 여성한테 표를 많이 하고 두 분 있으니까 거의 몰표가 나왔군요. 그렇죠. 그러면 스브스 뉴스가 조금 더 여성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드러나는군요. 네. 이렇게 뭐 4명이 박빙이니까 사실 손흥민, BTS, 조국 또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유튜버도 한 8위쯤에 올라와 있고 유튜버는 사실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거기 한 명을 투표를 하라니까 좀 순위를 못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은 이유 뭐 올해 그분들이 많은 활약을 하기도 하고 뭐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위부터 5위까지는 특별히 뭐 제론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 큰 뭐 반향과 혹은 뭐 화제와 혹은 논란과 이런 걸 일으키신 분들 같고 뭐 조금 특이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후보로 올릴 때도 사실 이런 호구 인물을 후보로 올릴 거라는 우리가 생각해 놓고도 괜찮게 올렸다라고 싶었던 게 이 소설이 나온 지는 사실 4년이 됐어요. 올해 영화가 나왔죠. 근데 허구의 인물이지만 올해 영화화되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사회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조남주 작가를 왜 안 올리고 김지영을 올렸나는 또 여성분들 말씀도 있긴 하셨는데 그래도 김지영을 올리는 게 조금 더 대중성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서 투표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특이한 거는 유튜버가 전체에서는 8위에 그쳤지만 우리가 1, 2, 3순위를 찍게 돼 있거든요. 한 명당. 3순위로는 손흥민하고 BTS 다음에 3위를 했어요. 3순위로는 3위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인물 3명을 꼽으면 유튜버는 꼭 들어갈 만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엄청난 사실은 유튜버가 올해의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저기에는 사실 뭐 펭수도 약간 집어넣을 수 있고요. 펭수. 저희 스브스 뉴스의 문명 특급하는 제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워크맨은 그 아나운서 장성규 아나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저기 유시민 씨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릴레오 본인이 홍준표 전 대표도 홍준표도 들어갈 수 있고. 기존의 유튜버 크리에이터 강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팔보채도 들어갈 수 있어요. 팔보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도 살짝 얹어볼까요? 유튜버입니다. 저희도 살짝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나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높은 순위에 올랐다는 것도 약간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작년에 했거든요. 했더라면 아베는 더 미치었을 것 같은데 참 이런 밉상이죠.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꼽으셨겠지만 압도적인 밉상이죠. 생각보다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저 김복동님과 고 김복동님과 아베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안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여기 뭐 오늘 헌재 결정도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죠. 근데 김지영 82년생 김지영은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주변에 많지 않을까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냥 우리들을 스스로에 대해서 투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러니까 또 높은 순위에 올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하나 우리 패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 투표를 하면서 다 부제를 저희가 달았어요. 예를 들면 유튜버는 너도 나도 뛰어든 이라는 부제를 달았고 82년생 김지영은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라고 달았는데 저 굉장히 고심해서 달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비디오머그 팀장인 정영택 팀장한테 방금 들어오기 전에 피드백을 하나 받았는데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본 어떤 젠더간 수상이 민감한 분의 견해였는데 아내 엄마라는 표현이 결국은 결혼 혹은 출산한 특정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사고일 수 있다.
라는 또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82년생 김지영 씨 자체가 겪는 영화든 소설에서 겪는 일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쭉 성장해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육아하고 하면서 겪는 좌절과 고통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저렇게 단 의도 그게 살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죠. 네. 그 올해 인물 선정 결과가 갖는 의미, 이게 뭐 1등부터 5등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물, 올해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라 그럴까 그런 거 정리를 한다면 물론 하나로 정리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뭐 그냥 제 개인 맥스피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조국 전 법무장관에서 보듯이 공정 이슈가 굉장히 큰 올해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젠더 감수성, 젠더 이슈 또한 올해 굉장히 크게 그리고 뭐 비단 올해 인물뿐만 아니라 올해 나온 영화나 문화 콘텐츠를 보면 이 젠더 이슈를 다룬 게 미국에서 나온 영화에도 굉장히 큰 흐름을 이루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권위나 신뢰의 위기가 정말 커진 한 해가 아니었나. 유튜버에서도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 부분에서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얘기가 또 그 어느 해보다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도권 기성 레가시 언론조차도 신뢰가 뭐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위와 신뢰의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이슈가 올해 인물 선정 결과에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손흥민이나 BTS 이런 데서 본 건데 그래도 젊은 세대나 또 실력으로 자랑스러운 한국 젊은이들. 그렇죠. 그런 데 대한 기대감 역시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투표를 해주신 분의 60%가 사실은 Z세대나 밀레니얼이거든요. 10대에서 30대가 64%이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세대의 희망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조금 총평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19년 올해 인물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SBS 뉴미디어국 이주영 국장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본 화면은 S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8시 뉴스 리포트를 저희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또 정리해서 저희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과 그 인물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2019년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주영 국장이 직접 하시죠? 네, 제가 미디어 국장께서 직접 리포트를 하시면 보도국장은 어떻게 하시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이주영 선배인데 저한테 이주영 선배 모시고 2019 올해의 인물 투표에 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매달쇼 8버채 12월 27일 오늘 17번째 들으셨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올해 SBS가 정한 올해의 인물을 전해드렸습니다. 2019년 SBS가 정한 올해의 인물. 정 기자는 올해의 인물 누구를 저는 뽑으시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개인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저도 투표에 참여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등을 할 줄 알았고요. 저도 1등으로 뽑았죠. 아무래도 올해 뭐 아까 이주영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뭐 공정과 정의 화두도 던지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10대 젊은 학생들도 어쨌든 저희 투표에도 젊은 층이 많이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상위권에 오른 거잖아요. 그만큼 젊은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한 해가 아니었나. 화두를 던졌다는 거 의미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엄청난 화두를 던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기 모닝와이드 앵커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녹화 전에 팽수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팽수에 대해서도. 팽수. 저희가 SBS여서요. 그래서 후보에도 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후보에 있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마 뭐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정말 뜨거웠죠. 팽수. 예를 들어서 팽수가 이 프로를 15명을 봤는데 자신이 안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 드는데 저희 후보에 안 들어있었던 거죠, EBS를. 유튜버 안에.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팽수를 앞세웠으면 1등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네, 심영구 기자는? 저는 뭐
마부작침에서도 한번 다루기도 했고 저는 82년생 김지영의 올해의 인물. 올해의 인물. 뭐 아까 또 그런 얘기들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탤 말은 없는데 정말 한국 사회 이게 화두라는 면에서 올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가장 화제가 됐었던 그런 걸로 하면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화두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아까 조국 전 장관도 있지만 82년생 김지영 가상인물이고 소설이고 영화지만 가장 아주 큰 화두를 던진 인물에서는 올해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인물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올해의 인물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자기 선배는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지금 얘기하려고 자신의 주변에서 올해의 인물을 약간 찾아보면 느낌이 세한데요, 지금. 자신의 올 지난 한 해가 이제 또 정리되지 않을까. 설마 올해의 인물은 나 자신 이런 거 아니죠? 제 아내입니다. 아내. 네, 저희 아내가 녹화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두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라도 밝혀주세요.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거. 아내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다채로운 뉴스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이렇게 사심을 채우는 방송이 될 줄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